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약품은 1년 뒤 150%, 이후 최대 2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국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EU 등과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율을 다시 인상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본인의 고사로 제외됐으며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사와 케빈 헤셋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드러내며 그림자 의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1로 집계되며 간신히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고용은 위축되고 가격 지수는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습니다. ISM은 서비스업 경기가 12개월간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확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짙어졌습니다. 지난주 고용 쇼크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가 좀 둔화되게 나온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보율 관세를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65%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49% 하락했습니다. 점점 더 낙폭을 그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만이 장 중반에는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1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체크해볼까요? 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0.05% 상승하면서 4.2%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좀 하락했습니다. 빅테크들 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2% 하락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도 어제 이어서 좀 하락했죠. 1.64% 하락했는데요.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증산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전반적인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고용 쇼크에 이어서 아무래도 서비스업 지표까지 좀 둔화가 되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이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0.9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지 못했습니다. 1.47%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과 AMD 모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팔란티어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분기 매출이 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팔란티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았습니다. 7%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라클도 오늘은 상승불을 켜줬는데요. 1.2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이 개방형 새로운 모델을 좀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0.9%, 1%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코인베이스가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부장단에서는 조금은 이 상승불을 켜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원전주였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4%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었는데요. 이 나사에서 2030년까지 달에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4%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종목들 오늘 역시나 혼조 세임 보인 가운데 3가지 종목을 통해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MD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그리고 화이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AMD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좋았습니다. 호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매출은 확인은 했지만 사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EPS가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76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74억 달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상회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다는 겁니다. 예상치가 38억 달러인데 이 84억에서 90달러로 조금은 높여 잡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MD 측에서는 MI308 칩, 이 AI 칩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제한이 좀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 8억 달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시 AI 칩에 대한 수출 여파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분기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열려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높게 책정한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AMD 이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응하는 차세대 MI350 시리즈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4배 연상 성능과 또 35배 추론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국에 대비해서 이 MI308 칩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앞으로 이 차세대 시리즈에 대해서는 출시할 예정이고 이 기존의 4배 이상의 연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그리고 AI 칩에 대한 출시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칩과 가이던스가 이 상향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주당 수익이익이 좀 하회를 한 만큼 시간 외에서는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볼까요? 네,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1.6%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1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못했고요. 다만 EPS 부분에서는 조금은 상회를 한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서버 전문 업체인 이 AI 수혜주라고 불렸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AI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는 이 3대 고성장 분야에서 계속해서 교차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략적인 입지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공지능과 함께 좀 훈풍에 타서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이 서버 제조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래도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100% 가까이 폭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비치면서 앞으로의 상승 랠리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미국 내에서 생산 역량을 더욱더 그래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친환경 컴퓨팅에도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린 컴퓨팅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환경 부담에 대한 이 데이터 인프라 산업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차별점을 얻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AI 이 안에서도 지금 컴퓨팅에 관련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심화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실적은 좀 좋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AI 모멘텀과 함께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서는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화이자도 볼까요? 네, 화이자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5% 넘게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장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146억 5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36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 또한 좋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나 하고 보니까요. 바로 심장병 치료제 그리고 혈액 응고 방지제가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다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미국의 제약업계 지금 유럽의 상당 부분에 대한 생산의 시설을 또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부담입니다. 지금 약가에 대해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시설 안에서도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은 충분한 제조 용량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약품에 관련해서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실적,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치료제와 방지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있는 만큼 환율 효과에 대한 동반 상승까지 이뤄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 급등하는 흐름 보였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대미 투자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업의 새 사업에 대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관련돼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투톱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캠 대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전선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지금 대미 투자 펀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합의로 우리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줄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산업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상은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을 좀 앞두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진행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고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같은 주요 수출 품목들도 경쟁국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해오던 일부 기업들에게는 15% 관세가 새로운 부담으로 생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최애국 대우를 유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투자와 구매 약속도 눈에 띄는데요. 조선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반도체, 의약품,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에는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규모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500억 달러는 투자 펀드로 조성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관세 분야 합의도 있었는데요. 미국산 과체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제작사별 연 5만 대까지만 인정했던 안전 기준 상한도 없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자동차 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이 조금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네, 그래도 이 관세라는 것이 사실은 좀 없었던 관세가 이렇게 15%까지 붙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크게 일단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먼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건데요.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동남아나 유럽처럼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내수를 살려서 기업들이 해외 매출 감소를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늘려서 설사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기술 경쟁력으로 돌파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농축산물 시장 개방 이슈도 민감한 부분인데요. 정부는 이번 합의에 소고기나 쌀 같은 추가 개방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수입 확대를 요청해왔던 사과 같은 일부 품목들은 향후 검역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협상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 지금 어떤 준비를 또 하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 미군의 역할 그리고 이번에 조성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 펀드에 실제 집행 방식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큰 상황인데요. 최근 열렸던 한국경제인협회 좌담회에서도 팀코리아 전략이 강조가 됐습니다. 미국 전문가 패트릭 크로니는 대규모 투자 약속이 한국을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피터슨 연구소의 제프리 쇼트는 투자 약속이 실제 생산 확대와 무역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국내 산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어질 세부 협상에서 산업별 실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 협상 아무래도 관세율을 좀 낮추고 불확실성을 줄였다라는 점에선 의미는 있지만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후속 협상에서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 시장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의 강자인 엔비디아의 독자 표준으로 지금 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주도권을 먼저 잡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캠 관련해서 삼성전자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된 이슈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캠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AI 서버용 차세대 초고속 그리고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기존의 서버에서 쓰였던 DDR 메모리 대신에 전력 효율이 훨씬 좋은 LPDDR 칩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든 모듈인데요.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전력 소모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는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연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부터 나올 차세대 GPU와 AI PC에 대거 탑재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HBM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HBM 시장에서는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다소 밀렸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소캠은 삼성이 세계 1위인 LPDD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판을 뒤집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HBM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해석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소캠 양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는 9월부터 소캠을 양산하기 시작해서 출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2세대 제품인 소캠2를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기존 서버 메모리보다 전력은 절반 정도로 줄이고요. 속도는 90%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AI 연산에 딱 맞춘 모듈을 먼저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초기 공급망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삼성은 LPDDR 메모리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겼습니다. 또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큰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량 공급에도 강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번 시장에서 삼성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연내 소캠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현재는 생산력이 대부분 HBM 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속도에 있어서는 삼성이 조금 더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삼성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HBM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전망들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소캠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소캠을 포함한 저전력 서버 메모리 시장은요, 2026년부터 매년 8% 이상씩 성장을 해서 2033년에는 35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이 LPDDR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소캠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생산 능력입니다. 메모리 업계에서 가장 큰 생산 시설을 갖춘 만큼 대량 생산과 빠른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선제 대응일 텐데요. 2세대 소캠을 개발하면서 기술 완성도를 높여서 경쟁사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패키징 기술과 또 엔비디아와의 기존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삼성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아무래도 AI 시대를 이끌 만한 그런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핵심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에서 지금 앞으로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과 지금 1,1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규모의 그런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주 잔고 또한 역대 최고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싱가포르 프로젝트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 대한전선이 체결했던 계약은 싱가포르의 최고 전압 등급인 400kV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공급 사업입니다. 규모가 약 1,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싱가포르로 보내는 국가 간 전력망 사업의 일부입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와 또 AI 인프라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새로운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대한전선은 전력망 설계, 생산, 포설, 그리고 접속과 시험까지 이 모든 과정을 맡게 되는 풀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400kV 전력망은 싱가포르에서 운용되는 최고 전압으로 사업자 선정의 500kV급에 맞먹는 기술력과 또 실적이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한전선은 이미 미국 등에서 500kV 전력망을 공급한 경험이 있고요. 또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최근 발주가 됐던 400kV급 프로젝트를 5번 연속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400kV급 이상의 이런 전력망 분야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1,100억 원 규모의 대형 수주를 따내다는 소식 알려주셨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상풍력 사업 또한 따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큰 규모라고 하는데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네, 일단은 대한전선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좀 발을 넓게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인 안마 해상풍력 내부망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1,816억 원 규모로 최근에 체결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전남 영광 앞바다에 53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단지가 완공이 되면 연간 140만 명이 사용을 할 수 있는 1,400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맡은 역할은 풍력 발전기와 또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이 100km가 넘는 해저 케이블을 공급을 하고 설치까지 맡게 됩니다. 케이블 설계와 생산, 운송, 시공을 역시나 모두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케이블은 충남 당진 해저 케이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또 설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해저 케이블 전용 선박인 팔로스호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대한전선은 이미 영광 나궐과 서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이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도 이미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쌓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팔로스호를 사용을 해서 국내 해상 환경에 최적화된 시공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상풍력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다시 한번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에 대한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도 시공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스탠스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확인해 드렸듯이 지금 대한전선에서는 국내외에서 잇따라 아무래도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실적에 대한 전망 또한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주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신규 수주액만 3조 6,9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유럽과 스웨덴 등 이렇게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되면서 실적 기반을 크게 넓혀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조 7,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7% 이상 늘어난 그런 상태고요. 영업이익도 살펴보면 557억 원으로 5%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 연속 매출과 이렇게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초고압 전력망 사업과 국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그리고 해상풍력과 HVDC 케이블 시장 성장 등 이렇게 세 가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앞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HVDC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친환경 전력망 전환에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은 HVDC와 해저 케이블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경쟁력을 앞으로 더 높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대한전선 좀 여러 가지 수주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전력청과 1,1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에 대한 공급 계약을 따냈고요. 또 안마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사업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서 앞으로의 수주 잔고가 최대치로 지금 기록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전선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들을 계속해서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반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주가 흐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사회경제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약품은 1년 뒤 150%, 이후 최대 2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국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EU 등과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율을 다시 인상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본인의 고사로 제외됐으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캐비넷 셋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드러내며 그림자 의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1로 집계되며 간신히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고용은 위축되고 가격 지수는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졌습니다. ISM은 서비스업 경기가 12개월간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확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중국 밀반출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소프트웨어나 물리적 변경을 통한 추적 기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 관세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이어지면서 지수에도 타격이 받은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살펴보시면 오늘 모두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경우에는 0.65%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또 우량주, 대형주 중심의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채금리 쪽으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 10년물 국채금리 쪽으로는 0.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물 쪽에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특히나 20년물과 30년물은 하락을 했고요. 또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는 바로 반도체주들의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로 지수에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WTI 유가는 1% 넘게 하락한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인도를 압박한다는 소식에 유가는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강했던 기술주와 유틸리티의 쪽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에너지단으로는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구체적인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전형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따른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경제 지표들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엔비디아 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또 1%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빠지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AMD 역시도 또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 여파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하락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쪽으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1.47% 또 하락한 모습이 확인되고요. 메타 쪽으로는 1.6%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쪽으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밤 7% 넘는 급등세가 이어갔고요. 그 원인으로는 또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 기인을 했고 그 안에서는 AI가 주요 성장의 동력이었다는 점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임의 소비자 단으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주들이 로보택시가 사기라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그 여파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그 외에 또 GM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서의 하락세에 이어졌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수 소비재 단으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일간 사실 아마존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로 인해 1%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약바이오 단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사실 관세 여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17개 의약품 업체에 서한을 보내 9월 29일까지 만약 약값을 인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지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더욱이나 떨어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단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엑손모빌과 쉐브론 쪽으로 살펴보시면요. 소폭이지만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쉐브론 쪽으로는 1.3%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엑손모빌 쪽으로는 약보합권의 움직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차례인데요. 사실 이에 대한 내용과 더 구체적인 특징주 이슈 저희 이현아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인 가운데 이 특징적인 종목 3가지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장 마감하고 난 후에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와 슈퍼 마이크로컴퓨터, 화이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먼저 살펴볼까요? 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호조가 나왔지만 EPS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 중반에도 하락하는 폭이 깊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3% 넘게 빠지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부터 살펴볼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7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4억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EPS가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점은요. 가이던스 부분입니다. 예상치 83억 달러였는데요. 84에서 90억 달러로 책정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 대해서 그래도 자신감이 좀 더 있다라는 점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AMD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MI308 AI 칩이죠. 대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8억 달러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좀 EPS 부분에서도 부진이 같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 AMD는 경쟁사 엔비디아의 블랙엘에 대응하는 4세대 시리즈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MI350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기존 대비해서 4배 이상의 연산 성능이 좋아지고요. 35배 추론 성능을 갖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시리즈 칩이 이 AMD의 실적을 조금 더 끌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매출 가이던스가 높아진 만큼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AI 시장, 이 반도체 안에서의 흐름들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중에는 1% 하락이었지만 시간에서는 3%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슈퍼 마이크로컴퓨터 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컴퓨터가 조금은 좋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를 내세우면서 장중에는 1.6% 하락은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현재 16%까지 하락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먼저 살펴보면요. 예상치가 58억 달러였는데요. 57억 달러로 나오면서 더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하회했고 EPS 부분에서는 EPS 부분 또한 지금 예상치에서 계속해서 하락했다라는 점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마진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 또한 심화가 되면서 이 서버 안에서의 지금은 주가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컴퓨터 인공지능 서버 전문 업체이니만큼 AI에 대한 대표 수혜주이기도 했었습니다. AI와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3대 고성장 분야에서 교차점에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서버 생산 역량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친환경 컴퓨팅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린 컴퓨팅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산업 속에서 지금 새로운 차별점을 또 찾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이 좀 좋지 못했으니까 지금 매출과 EPS 모두 하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점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과연 하반기에는 이러한 실적을 조금은 만회해 줄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특징도 살펴볼까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장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실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매출이 14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와 비하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EPS도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0.58달러였는데 0.78달러가 나오면서 상회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금 이 심장병에 대한 치료제, 혈액 응고에 대한 방지제가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까지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총 77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용 절감에서 계속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제약업계, 지금 유럽의 상당 비중의 생산 시설을 또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가에 대한 인하 압박까지 동시에 받고 있으면서 향후에는 조금은 제약사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달러 약세에 따라서 환율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 10개 생산 시설을 또 갖추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이런 제조 용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 매출 중에 20%가 또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안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 랠리 또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만큼 주가에서도 반영이 됐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가 나왔죠.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지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하방 압력으로 이끌었던 건 바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입니다. 관련해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준 의장에 대해서 후보군을 처음으로 언급하게 됐습니다. 어떤 후보군을 언급했는지까지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경제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PMI 지수인데요. PMI 지수가 어떻게 지금 보는지 살펴보면요. PMI가 50을 넘게 되면 경기 확장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50 미만이면 위축입니다. 그런데 ISM 서비스업 PMI를 보시면 50.1입니다. 정말 이 간당간당하게 그래도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서비스업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요. 경제 활동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 지수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12개월의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이 확장 속도가 또 둔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활동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요. 신규 주문 지수도 하락이고 이 고용 지수도 위축이 되고 있고요. 가격 지수 또한 지금은 좀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경기가 조금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스탠스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우려로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S&P 서비스업 PMI가 조금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55.7이 나왔죠. 조금은 다른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내용을 좀 더 따져보니까 7월에 확장세 등 기술 분야에 있어서 수요가 급증했고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도 활동이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 서비스 부문 확대에서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상승에 좀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서비스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점은 지난주에 고용 쇼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용 쇼크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지수 또한 조금은 경기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둔화가 되고 있는 시그널로 보여진다라는 스탠스가 보이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일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은 더욱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관해서 별도의 관세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미국 내에서 생산을 더욱더 유도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런 포부가 좀 더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지금 최대 250%의 관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200%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50%다라고 이야기한 점을 봤을 때는 더 큰 폭으로 이제는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은 지금 겁을 먹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안으로 생산 시설을 옮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단세를 지금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의미까지도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목별 관세도 별도로 발효했는데요. 자동차는 25%, 철강은 50%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반도체 관세가 어떠한 관세율로 지금 예고가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례도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자국을 개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SUV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의약품까지 관세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경제 지표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런 관세율이 더 부여가 된다면 하반기 실적에도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넣고 있죠. 지금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후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바로 2명을 직접적으로 말하게 된 건데요.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언급했고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도 지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4명의 후보를 언급했는데요. 2명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밝혔던 분들이 있죠. 그 두 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베선트 재무장관 관련해서도 지금 연준 의장에 대한 후보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는 이 자리가 너무 좋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제외를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러 연준 이사뿐만이 아니라 미셸 보우먼까지 유력 후보군에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앞으로 이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지난주였죠. 사퇴 의사를 밝힌 쿠글러 연준
연준 이사에 대한 후임자가 이번 주 중에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에 따라서도 이 의장의 자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또 포착이 될지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제 지표가 좀 좋지 못했고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었는데요. 이 점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 답해주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산도 조선도 조용히 다 먹었네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봤을 때 방산과 조선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일 것 같은데요. 요즘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한화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한화에 대한 고민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화의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면서 네. 또 일각에서는 한화의 부활이다. 이런 말까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인공을 꼽자면 단연 하나그룹이 되겠는데요. 네. 우선 수치부터 확인해 보자면 이 작년 말인 2024년 12월 30일 기준 하나그룹 소속 13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약 43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뒤인 2025년 8월 1일 이 시총이 120조 7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72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건데 이 증가율로 보면 약 17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0% 정도 올랐고 또 하나를 제외한 다른 10대 그룹의 평균 상승률도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하나그룹의 상승률은 시장 평균 대비해서 무려 5배 이상 올라간 수준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 덕분에 10대 그룹 중 시가총액 증가율 1위, 또 전체 그룹 규모에서도 5위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더 눈에 띄는 건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하나그룹의 비중이 2.3%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전체 시총이 약 60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이 중 12.9%를 하나그룹이 혼자서 더 증가했다. 이런 견인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가 또 증시 상승을 이끌어낸 중심축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엄청난 수치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이 무려 7개월 만에 7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또 크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그룹 안에서도 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단순히 이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조가 많이 변했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바로 두 가지 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방산과 조선, 이 두 가지 업종이 동시에 성장을 이끈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산 쪽을 확인해 보면 핵심 계열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작년 말 기준 32만 6천 원이었는데 7월 말이 되면서 99만 6천 원까지 오르면서 무려 245%가 넘는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글로벌 방산 수요의 급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과 미국, 또 중동권이 대거 방위 산업에 투자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와 또 생산이 빠르게 늘었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매출은 11조 8,577억 원, 또 영업이익은 1조 4,25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런 급성장인 와중에 지난 7월 21일 무려 4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인데요. 보통 유상증자는 주가에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시장은 이를 성장투자 재원 마련으로 해석을 했고 또 그 결과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일인 3월 20일 기준으로 72만 2천 원에서 7월 말에는 장중 또 103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글로벌 생산 확대, 또 기술 투자, M&A 등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또 한 가지 축, 조선 분야를 살펴보시면 하나오션의 성장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작년 말 3만 또 이런 주가에서 사실 계속해서 오르면서 200%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오션의 상승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기 경영 정상화의 성과,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2023년 5월 3조 원의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는데요. 당시에는 우려도 많았지만 무려
2년 2개월 만에 시가총액 35조 원대로 성장하면서 10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오션은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보유한 유일한 한국 조선 업체입니다. 2023년 말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핵심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조선업을 재건화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과정에서 기술과 생산력으로 협력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이 필리조선소를 통해 설비 투자, 또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마스카 프로젝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스카는 한미 간 전략적 조선 협력의 모델이 되면서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인수 및 또 군용 선박 생산을 돕는 그런 미국의 해군 발주 물량 수주까지 염두에 둔 구조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IM증권 변용진 연구원도 현재는 한국이 또 미국의 조선업을 돕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이와 반전되게 또 미국이 군함의 상선 발주를 통해 한국의 조선사에 오히려 보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오션의 중장기 성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증권가들이 평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그룹 지금 조선뿐만이 아니라 방산에서도 두 가지 축으로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하나오션 또한 지금 조선업 안에서 계속해서 수주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가정시장도 정조준 무섭게 간다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전시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였죠. 삼성전자가 일본의 가전 사업을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여러 신산업 분야로의 확장을 또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사실 이 소식은 또 일본 니케이 신문이 4일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히타치에 또 일본 내 백색 가업의 그런 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 곳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이런 것처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히타치는 자회사인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을 통해 이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일본 내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문을 여러 기업에 매각하려고 접촉 중이고 그중 삼성전자가 유력 인수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정 매각가는 수천억 엔, 또 하나로는 수조 원대 알려졌고요. GLS의 실적을 보면 이 최근 회계연도 기준 매출 약 3조 4,600억 원, 또 영업이익의 개념인 에비타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3,700억 원으로 꽤 안정적인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철도, 또 전력 설비, 산업 IT 등 이런 B2B 중심 디지털 솔루션 기업으로 현재 체질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이런 전통 가전은 디지털 구도로 수익을 눌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전략적으로 백색 가전 부문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히타치 그룹이 삼성전자의 지금 인수 후보군에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도 꽤 안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일본의 이런 가전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탄탄한 구조다라고 시장은 또 인식을 하고 있죠. 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일본 내 백색 가전 출하량은 약 24조 3,400억 원, 전년보다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전체에 들이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의 그림자가 무겁기 때문에 이 니케이도 성장은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가전업계는 이미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거친 상황인데요. 도시바, 또 산요, 샤프 같은 기업들이 중국과 대만 기업의 백색 가전 부문을 매각했고 또 히타치도 2020년에 해외 가전 사업을 튀르키예 업체에 이미 팔아넘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 지금 남아있는 건 파나소닉과 미쓰비시 전기 정도인데 이들도 사실 가격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고전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히타치도 또 브랜드만 남기고 현금화에 나선 것으로 현재 행보를 파악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 가전 시장의 프리미엄 이미지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히타치라는 브랜드가 갖는 일본 내 신뢰도 그리고 기존 유통망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현지화된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그런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일본에 있는 가전업체인 히타치를 지금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진출을 넘어서서 지금 일본 시장 안으로도 함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또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투자자 블록체인 결합, 혁신 상징이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이거를 봤을 때 블록체인 이야기면 또 관련해서 리플 관련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지금 블랙록이 리플과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는 또 단순한 블록체인 협업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네. 시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단 자산 운용사로 또 전 세계 20조 달러가 넘는 그런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리플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 송금을 빠르고 또 저렴하게 해주는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금융과 의료, 또 신원정보 등 우리 실생활에도 밀접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하는 작업을 현재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토큰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존의 종이나 또 전산기로만으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나 정보를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장부에 올려서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국채를 또 블록체인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OUSG 펀드입니다. 여기서 리플이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블랙록이 투자 자금을 투입한 상황인데요. 또 토큰 발행은 온도파이낸스라는 핀테크 회사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블랙록과 리플은 서로 전문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단순히 블록체인 시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토큰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종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는 토큰화하면서 블록체인에 디지털화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료 정보라든지 DNA까지 이제는 토큰화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가능한 일인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 가능한 일이다라고 시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기술과 금융의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이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XDNA라는 이름의 유전체약 ETF를 현재 운영 중인 상황인데요. 리플도 또 같은 이름으로 생체 신원 토큰을 2025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큰은 DN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우리 유전자 정보나 의료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신원까지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의료 기록이나 또 신분증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도 이 블록체인상에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또 필요할 때만 내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금융뿐 아니라 의료, 또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존 시스템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생체 신원 토큰을 2025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실생활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신분증 같은 개인 정보도 블록체인 상에서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저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리플에 관련된 소식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전 36기를 짓는다는 유럽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에코프로 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15% 이상 또 주가가 급등하기까지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가 왈라팝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원자력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라든지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 원전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전력난이 심해졌고요. 전기요금도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오르자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있습니다. 이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이 원자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면서 산업 전반의 에너지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경쟁국 대비해서 생산 단가가 크게 올랐고요. 이 때문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14개국이 원자력 동맹을 만들면서 원전 재건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이 36기나 됩니다. 또 마지막 이유로는 탄소 중립이 있겠는데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전이 탄소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체코,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 국가는 SMR까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산업 경쟁력까지 이 세 가지 과제가 유럽의 원자력 회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유럽에서는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독일이 지금 산업 위기를 또 크게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왜 이러한 이슈가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위기 어떤 뜻일까요? 네, 사실 독일은 원래 유럽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작용이 제조업 기반을 좀 크게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전 폐쇄로 전력 비용이 급등하게 되면서 철강과 화학 그리고 기계공업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볼프스부르크에서는 폭스바겐 구조조정으로 해고자가 늘어나고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독일 기민당 알렉산더 조던 의원도 최근 인터뷰에서 에너지 위기가 독일 제조업의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냈다면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원자력 같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정책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민당과 기독사회당은 원전 재활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차세대 기술인 SMR과 또 핵융합 원자로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산업과 안보를 좌우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원전을 다시 부활하자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유럽의 영향에 맺혀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현재 SMR 관련해서 ETF 출시 소식까지 들려오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원자력 산업에서는 이런 출시 소식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원전 확대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SMR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요. 미래에셋과 신한자산운용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SMR ETF는요. 기존 원자력 ETF보다 SMR 관련 기업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상장될 예정이고요. 이 ETF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대표 SMR 개발사인 뉴스케일 파워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주가가 벌써 270% 가까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글로벌 SMR 시장 규모는 2030년 0.9기가와트에서 연평균 16% 이상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2050년에는 405기가와트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 역시나 현재 50억 달러에서 6,700억 달러로 10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요.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또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에만 수십에서 수백 %씩 급등을 하면서 이 원전에 대한 투자 열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SMR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또 원전 생태계 강화에 나서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차세대 원전 기술이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유럽에서는 원전 부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는 나사에서 달에 이 원전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원전 주가들도 굉장히 뛰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국내 주도주 중에 하나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이 깜짝 실적 내놓았죠. 그러다 보니까 15%까지 급등하는 흐름도 가졌는데요. 2차 전지 업종 전방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나 ESS 그리고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가 실적에 좀 더 반영이 됐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의 2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실적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약 7,800억 원, 영업이익은 49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20억 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무려 20배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100억 원 초반이었으니까 정말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이 크게 좋아진 이유는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존 인기 모델들도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기차용 양극재 출하량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ESS 분야에서 매출이 800억 원대까지 뛰었는데요. 1분기 대비해서 2배가 넘게 늘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에서 400억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인식을 하게 됐는데 3분기에도 이렇게 추가 이익이 좀 더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재련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영업이익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네, 그래도 사실 좀 전기차 판매가 예전 같진 않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ESS 훈풍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또 어땠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이번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주가가 일단 하루 만에 15% 넘게 뛰었고요. 지주사인 에코프로도 8% 이상 올랐습니다. 이 열기가 다른 2차 전지 종목으로도 함께 퍼졌는데요. 삼성 SDI가 10%, 포스코 퓨처엠이 8%, 그리고 LNF도 8% 넘게 반등을 했고요. ETF들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렇게 개선된 건 ESS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확산으로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내년부터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58%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기회가 열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에서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를 주문을 받았고요. SK온과 삼성 SDI도 미국 현지에서 앞으로 ESS 생산 확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부진을 ESS가 메우면서 앞으로 2차 전지 업종 전체의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오랫동안 좀 눌려 있었던 만큼 이번에 반등이 굉장히 또 반가울 것 같은데요. 전기차 부진이 아무래도 ESS가 메꾸면서 이 주가 훈풍이 좀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런 주가 흐름들이 잘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상승이 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흐름으로 보는 시선들이 시장에 많은 시각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흑자를 내게 되면서 연간 기준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고객사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유럽 전기차 시장 보조금이 재개가 된다면 양극재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헝가리에 있는 공장은 EU 영내산 양극재 규제에 맞춰서 유럽 고객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고요. ESS 시장은 성장 속도가 앞으로 점차 더 빨라질 겁니다. 국내 ESS 입찰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고율 관세로 경쟁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변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 전기차 수요가 예전보다는 더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추가 자금 조달 계획도 있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ESS 성장 속도와 또 원가 경쟁력 강화, 투자 이익 덕분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어제 에코프로비엠의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ES 시장이 아무래도 좀 반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끌어줬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스페인 최대 중고 거래 플랫폼 왈라팝을 인수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이제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는 네이버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앞으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네이버는 어제 약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왈라팝 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고요. 사실 네이버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지분 29.5%를 먼저 인수를 하면서 꾸준히 파트너십을 쌓아왔습니다. 이 왈라팝은 스페인에서 월간 사용자 수가 1,9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생활용품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C2C 플랫폼입니다. 특히나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이 되면서 사용자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남유럽에서는 이미 1위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로도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유럽 시장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존에 확보했던 북미의 포시마크, 아시아의 크림과 소다에 이어서 이제는 유럽까지 발판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네이버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럽의 데이터와 현지 사용자 경험을 확보하게 되면서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왈라팝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당근 마켓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프로젝트 내용은 어제 방송에서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지원해서 이제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을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정예팀으로 선정이 되면서 현재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개발할 모델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 영상까지 동시에 이해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멀티모달 AI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와 연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왈라팝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유럽의 데이터와 또 사용자 경험이 이 AI 모델 개발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AI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사업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네이버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확장 전략이 좀 더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왈라팝 인수뿐만이 아니라 AI 프로젝트 참여까지 겹치면서 향후에는 더 큰 시너지를 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시장은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네이버가 이번 왈라팝 인수로 인해서 확보하게 되는 1,900만 명 이상의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네. AI가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을 하고 사기 방지 기술을 더 정교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북미의 포시마크나 아시아 크림과 소다에 이어서 이제 유럽 왈라팝까지 글로벌 C2C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면 상품 공급망과 사용자 풀이 크게 늘어나면서 거래 성사율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플랫폼 전체 성장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겁니다. 또 정부 지원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AI 모델을 유럽 현지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중고 거래를 넘어서 AI 기반의 스마트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네이버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기존 강자들과 차별화할 무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왈라팝 인수와 AI 기술 투자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네이버가 데이터와 AI 그리고 커머스를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네, 네이버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아무래도 유럽 시장까지 지금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